미국에서 물가와 주거비가 급등하면서 혈장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모기지 연체율까지 치솟으면서 재정 압박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이스에서 근무한 요원의 경찰, 교사 등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도 속보로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 관련 의혹을 받아온 영국 앤드류 전 왕자가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앱스틴 관련 문건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차터스쿨에서 한인 초등학생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사실상 퇴학 처리가 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피를 파는 나라, 지금 미국 중산층의 얘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와 주거비가 급등하면서 혈장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모기지 연체율까지 치솟으면서 재정 압박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 400달러라도 벌어보자. 미국 전역에서 혈장, 즉 플라즈마를 판매하는 중산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와 주거비가 급등하면서 혈장 판매가 사실상 현금 보충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DC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200곳이 넘는 혈장 채취센터가 운영 중이며 하루에 약 20만 명이 혈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47억 달러에 달하며 2022년 이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혈장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으로 혈장 수출 규모는 연간 62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보상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1회에 30달러에서 70달러 수준이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규정상 주 2회까지 가능해 월 평균 400달러 안팎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민은 월 700달러에 달하는 자녀 유치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주 2차례 혈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차 45달러, 두 번째 65달러를 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혈장을 팔아 생활비를 보태는 이면에는 아쿠아일로의 가계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의 모기지와 신용카드 연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재정 압박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영리 신용상담기관 연합체에 따르면 현재 신용상담을 받는 고객의 평균 연소득은 약 7만 달러, 무담보 부채는 3만 5천 달러로 연소득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 소득 4만 달러에 부채 1만 달러, 소득 대비 2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셈입니다. 은행과 분석가들은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부분의 심각한 연체율이 2008에서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정부 보증 모기지의 경우 약 13%가 정상 상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신용카드를 사실상 생존 자금줄로 활용하며 공과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식료품과 주거비 상승, 임금 정체, 부채 상환 부담 확대가 맞물리며 재정 스트레스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혈장을 팔고 빚으로 생활비를 메우는 미 중산층의 현실, 팬데믹 이후 심화된 경제적 압박이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이스에서 근무한 요원의 경찰, 교사 등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뉴저지에서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이라도 영주권 없이 1년이 지나면 아이스가 구금할 수 있도록 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맞서 잇따라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주 하원에 발의된 법안 A-4302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인 지난해 9월부터 2029년 1월 20일 사이 아이스에서 근무한 요원을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경찰, 교사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아이스 이민자 급습 작전에 가담한 사람은 뉴저지에서 경찰 배지를 달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민간 구금 시설을 겨냥한 법안 A-4300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민간 기업이 연방정부와 손잡고 이민자 구치소를 운영해 수익을 올릴 경우 총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징수해 이민자 보호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지역경찰과 이민 당국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승인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에 대한 이민 단속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입국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난민을 아이스가 구금하도록 하는 권한을 담은 행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난민이 1년 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금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이를 전면 뒤집은 것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난민은 사기 또는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재심사하기 위해 구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난민이 자발적으로 이민당국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아이스가 직접 찾아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민자 지원단체는 전쟁과 폭력을 피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합법 난민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충돌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로 세계 주요 외신도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권력 장악 시도가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무기징역을 예상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를 양극화시킨 정치적 위기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날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빠르게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소식을 타전하며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강조했으며 CNN은 한국 역사상 최대 정치 위기 중 하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기징역 선고 당시 법원 밖에는 찬반 양측 시위가 벌어지며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줬다고 조명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무기징역 선고 이후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반대측 시민들은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며 사형 선고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언론사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종교적 인사나 미국 기업이 정치적 동기로 표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 관련 의혹을 받아온 영국 앤드류 전 왕자가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앱스틴 관련 문건을 둘러싸고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류 전 왕자가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현지 시간 19일 체포됐습니다. 템스밸리 경찰은 노폭 샌드링엄 영지에 있는 앤드류의 거처를 급습해 그를 구금하고 관련 장소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앤드류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6시간입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앱스틴과 가깝게 지내며 앱스틴을 위해 일한 버지니아 주프레가 미성년이었을 당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무역 특사로 재직했으며 미 법무부가 최근 추가로 공개한 앱스틴 문건에는 앤드류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0에서 2011년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방문 일정과 아프가니스탄 재건 투자 관련 기밀 정보를 앱스틴에게 전달한 이메일이 포함됐습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지난해 10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했으며 본인은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군주제 반대단체 리퍼블릭은 앤드류를 공무상 부정행위와 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틴 문건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주말 250명이 넘는 인물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각 인물과 앱스틴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이름만 나열해 의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록에는 롤링스톤스의 보컬 믹 채거, 고 엘리자베스 여왕 등 유명인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로카나 하원 의원은 앱스틴이 17살일 때 사망한 제니스 조플린과 수백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네리 라사르를 아무런 설명 없이 같은 목록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맥락 없는 공개를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은 법무부가 일부 문건 공개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앱스틴 스캔들의 파장이 영국 왕실을 넘어 미 의회와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LA에 위치한 한 차터스쿨에서 한인 초등학생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자발적 자퇴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은 사실상 학교 측이 피해자들을 퇴학 조치시켰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역 매체와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4년 9월 LA 지역에 위치한 라치몬트 차터스쿨 교내 운동장에서 한인 초등학생 2명이 또래 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가해 학생들이 두 학생을 훌라후프 안에 가둔 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이 같은 폭력은 약 20분간 제지 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모두 백인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폭행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과 헬프미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폭행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인 학생 A군은 전신 타박상과 귀 부위 부상을 입어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 극심한 어지럼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 역시 공황 증세와 호흡곤란 등으로 여러 차례 911에 이송되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전학 이후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가족은 사건 직후 학교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을 학생 간 다툼으로 축소시키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에는 6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벌을 주라는 거냐며 비꼬거나 징계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논란은 이후 학교 측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정모 씨는 지난해 2월 학교로부터 자녀가 이미 2024년 11월 1일자로 자발적 자퇴 처리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거주지 학군 학교로 전학을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폭행 이후 두 아이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정상 등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학교에 보호마저 없는 상황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자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언제든 돌아오길 바란다는 형식적인 메시지만 남겼을 뿐 해당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학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안내나 경고, 아이들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논의하자는 제안조차 없었다며 자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퇴를 가장한 사실상 퇴학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들은 학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도했고,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구조적인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가족은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 씨는 다른 한인 학생도 이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며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학년이 바뀔 때 이 집단과 다른 반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온라인과 우편, 방문 접수 등 방식과 관계없이 갱신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원칙이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매년 약 2만 5천 명의 미국인이 유효하지 않은 여행 서류로 탑승 또는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우편 갱신은 6에서 8주, 온라인 갱신은 4에서 6주가 소요되지만 빠르면 2주 안에 새 여권을 받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수수료는 $130며 최근 25년 내에 발급된 손상되지 않은 성인 여권 보유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 여권과 최초 신청, 해외 체류 중 갱신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뉴저지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엔진 고장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jetblue 항공 543편은 어제인 18일 오후 5시 45분쯤 뉴요크 공항을 출발해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로 향하던 중 이륙 직후 엔진 고장이 발생해 즉시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날개 쪽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해 활주로를 빠져나온 뒤 에어버스 A320기종의 조종석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승객 알렉산드라 스보코스 씨는 기장이 엔진에서 소리가 났다며 뉴요크로 돌아간다고 방송했고 착륙 후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탈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모두가 출구로 몰려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며 약 1시간 동안 중단됐던 공항 운항은 오후 7시쯤 정상 재개됐습니다. jetblue 측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연방당국과 협력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에 사는 17살 한인 고교생 브랜드 김군이 미국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상인 올해의 군인 자녀상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비영리 단체 오퍼레이션 홈프런트가 주관하는 이상의 준결승에는 육군과 해군, 공군 등 7개 군을 대표하는 68명의 청소년이 선정됐으며 브랜든 군도 그중 한 명입니다. 우주군에서 복무 중인 아버지를 둔 브랜드 군은 어린 시절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등을 오가며 잦은 이사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발판 삼아 학교 동아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 연방 하원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랜든 군은 아버지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족 중 누군가가 군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큰 명예라고 말했습니다. 브랜든 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 사관학교 진학을 준비 중이며 최종 수상자 7명은 오는 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그동안 한국 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개해왔지만 해외 단체의 경우 온라인 관리 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25년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외 동포단체며 사업 계획서와 수입, 지출 내역, 실적 보고서 등이 공개됩니다. 공개는 재외동포 정보 포털 코리안넷을 통해 이뤄지며 오는 2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정 공개 기한은 오는 4월 30일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